청취자님, 오늘의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날짜가 벌써 2026년 2월 20일인데요. 네, 시간이 정말 빠르죠. 맞습니다. 혹시 오늘 오전장 열리자마자 시장 전광판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눈을 좀 의심하셨을 것 같은데 코스피가 무려 5,808.5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저도 아침에 그 숫자 보고 이거 HTS 오류 아닌가? 잠깐 생각했을 정도로 시장 전체가 그야말로 폭발적인 랠리에 올라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거대한 물결 속에서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봐야 하는지, 또 어떤 함정을 피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해부해볼 아주 특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의 출처부터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출신이자 현재 국내 최상위권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파생 상품과 거시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수석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따끈따끈한 핵심 전략 리포트입니다. 파생이랑 매크로 총괄이시면 그 시장의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리포트가 지금 여의도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단순히 앞으로 지수가 오를 거라는 뻔한 예측을 넘어서서 현재 시장을 거침없이 밀어올리는 관성의 실체를 아주 명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파티장 구석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잠재적 균열까지 짚어냈다는 거군요. 네, 굉장히 차갑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진단하고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딥다이브 미션을 청취자님과 함께 확실하게 설정하고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미션은 K증시 6000시대의 서막을 앞두고 현재 시장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AI 인프라의 실질적 지배력이 대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그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정학적 위기나 신용 리스크를 방어할 그 해제 전략까지 청취자님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내일 당장 실전 포트폴리오에 적용하실 수 있게 돕는 것이 핵심이죠. 완벽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거시경제, 매크로비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미스터리거든요. 환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환율이 무려 1,449.68원입니다. 거의 1,450원인데 수입 물가도 비상이고 금리가 쉽게 내려갈 상황도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왜 그렇게 강철처럼 버티고 올라가는 걸까요? 약간 의아하실 수 있어요. 그 교과서적인 경제 상식으로는 고환율이면 외국인 자금이 싹 빠져나가고 증시가 흔들려야 정상 아닌가요? 기존 경제학 교과서 관점에서는 확실히 모순처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리포트에서는 이 현상을 실적 기반의 리레이팅, 즉 재평가라는 개념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적 기반의 릴레이팅이요? 네, 과거의 랠리가 중앙은행이 막 돈을 풀어서 억지로 끌어올린 유동성 장세였다면 지금은 철저하게 기업이 벌어들이는 진짜 현금이 증명하는 장세라는 뜻이죠. 아, 돈의 힘이 아니라 실력의 힘이다. 그렇습니다. 물론 1,450원에 육박하는 환율이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스텝을 꼬이게 만드는 부담스러운 요인인 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리포트의 핵심은 반도체, 조선, 방산 같은 우리나라 수출 대형주들이 만들어내는 이익 레버리지가 이 고환율의 부작용을 완전히 덮고도 남는다는 데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이익 레버리지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청취자님들 중에는 이 단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를 수입할 때 달러가 비싸서 비용이 늘어나긴 하는데 완성된 반도체나 벨을 외국에 내다 팔 때 달러로 받는 돈의 가치가 워낙 커져버리니까 오히려 마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주 정확합니다. 밀가루를 수입해서 빤을 파는 제과점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밀가루 수입 가격이 20% 올랐어요. 원가 부담이 커졌네요. 그런데 해외에 내다 파는 프리미엄 케이크의 가격을 50% 올려받을 수 있고 거기에 환차익까지 생겨버리니 결과적으로는 금고에 쌓이는 현금이 전례 없이 쏟아지는 겁니다. 아, 고환율이 오히려 한국 핵심 수출 기업들의 기초 체력을 헐크처럼 펌핑시키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군요. 네, 일종의 강력한 스테로이드 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글로벌 판도를 봤을 때 대체 어떤 구조적 변화가 있길래 우리 수출 기업들이 이런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는 걸까요? 그냥 운이 좋은 건 아닐 텐데요. 이 부분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공급망이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큰 그림과 연결해서 보셔야 합니다. 리포트는 여기서 두 가지 굵직한 글로벌 정책을 철저하게 팩트 위주로 조명합니다.
어떤 정책들이죠? 첫째는 미국의 해양 행동 계획, 즉 메리타임 액션 플랜이고요. 둘째는 일본의 대규모 재정 확장 정책인 이른바 사나에노믹스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양대 정책이군요. 네, 미국은 현재 무너진 자국의 해양 및 조선 인프라를 동맹국의 힘을 빌려 시급히 재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은 막대한 정부 재정을 쏟아부어서 내수를 부양하고 경제 규모를 키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정치적 해석을 배제하고 경제적 팩트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미국이 인프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선언했고 바로 옆에서는 일본이 돈을 막 풀고 있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그 두 거대한 강대국의 정책적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한가운데 우수한 제조업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딱 지정학적 톨게이트처럼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군요. 그 톨게이트 비유가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이것은 단순히 몇 달짜리 테마주 열풍이 절대 아닙니다. 동북아를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의 가치 평가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구조적인 재편인 거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톨게이트에 서 있다면 과연 어떤 화물차가 가장 많은 통행료를 내고 지나가고 있을까요? 시장에 엄청난 자금이 지금 어느 섹터를 향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리포트의 섹터별 투자 전략 파트를 보니까 AI 투자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판도의 변화를 읽어내는 것이 코스피 6000 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과거에는 챗 GPT나 생성형 AI 같은 소프트웨어에 모든 조명이 쏟아졌잖아요. 그랬죠. 다들 코딩하고 앱 만드는 회사만 쳐다봤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글로벌 스마트머니는 전력기기, 고성능 냉각 시스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차세대 반도체 등 이른바 피지컬 AI, 즉 물리적인 하드웨어 인프라 쪽으로 썰물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리포트를 읽다가 빵 터진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요새 여의도나 투자 커뮤니티에서 아주 유행하는 단어라면서 물죽반이라는 말을 소개했더라고요. 청취자년 혹시 들어보셨나요? 물려도 죽어도 반도체라는 뜻이죠. 네. 저도 예전에 반도체 사이클 꺾일 때 마음고생을 꽤나 해봐서 이 죽어도라는 말에 담긴 뼈아픈 감정이 뭔지 너무 잘 알 것 같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하드웨어의 시대를 종교처럼 믿고 있다는 방증 아닐까요? 시장의 그 강렬한 믿음을 정확한 숫자로 증명해주는 것이 바로 SK하이닉스의 데이터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의 PBR, 즉 주가순자산 비율이 4배에서 6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취자님들을 위해 잠깐 짚고 넘어가 보죠. 보통 제조업에서 PBR이 1배면 회사의 장부상 자산 가치와 주가가 똑같다는 뜻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4배에서 6배라는 건 공장 부지나 기계장치 같은 눈에 보이는 자산보다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무려 4, 6배나 더 쳐주고 있다는 건데 과거 관점에서는 이거 고점 신호 아닌가요? 솔직히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과거의 전통적인 메고리 반도체 사이클에 대입해보면 당연히 고점 논란이 나올 법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리포트 저자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어떤 시각이죠? 지금의 AI는 단순한 IT 기기 교체 사이클이 아니라 인류의 넥스트 인프라를 통째로 까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PBR 4, 6배라는 밸류에이션 역시 새로운 시대의 기준점에서는 결코 과열이 아니며 하드웨어의 절대적 우위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죠.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으니 잣대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군요. 거기에 삼성전자의 HBM4 수율이 드디어 안정화 궤도에 오르면서 경쟁사와의 격차를 좁히는 이른바 키 맞추기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롱 전략, 즉 강력한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라는 것이 첫 번째 섹터 전략의 핵심입니다. 반도체가 K 증시의 든든한 대들보라는 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육지를 떠나 바다로 한번 나가볼까요? 아까 미국 인프라 재건 이야기할 때 잠깐 나왔던 조선과 방산 섹터입니다. 네, 지금 미국 재건의 핵심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죠. 그런데 솔직히 조선업 슈퍼사이클이라는 말 우리 벌써 몇 년째 듣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다가 또 조선주 특유의 그 기나긴 보릿고개가 오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앞서는데요. 그 의구심은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입니다. 과거의 슈퍼사이클은 주로 상선, 즉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배의 교체 주기나 환경 규제 이슈에 기대어 있었거든요. 배가 낡았으니 새로 짓자는 거였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른바 슈퍼사이클 2막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은 바로 미국의 존스법 규제 완화 움직임과 MRO 시장의 개방입니다. 존스법이요? 청취자님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미국 한국끼리 짐을 나누는 배는 무조건 미국 땅에서 미국인이 만든 배여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자국 보호무역 법안이죠. 정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미국 내 조선소들이 붕괴하면서 자국 해군의 군함, 유지 보수조차 제때 못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버린 겁니다. 규제가 오히려 자국 안보의 발목을 잡은 거네요. 그래서 결국 동맹국, 그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 능력을 갖춘 한국에게 MRO, 즉 함정의 유지, 보수, 정비 시장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죠. 아, 이건 한번 배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수십 년간 꾸준히 발생하는 막대한 서비스 매출이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단순 건조 사이클과는 기업에 들어오는 캐시플로우의 차원이 다릅니다. 일회성 선박 판매가 아니라 평생 고객의 자동차 정비소를 독점 운영하게 되는 셈이군요. 이건 확실히 다르네요. 리포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픽했나요? 선박 유지 보수 및 건조 인프라에서 가장 앞서 있는 HD 한국조선해양을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산 쪽은요? 방산 쪽에서는 LIG 넥스원 등을 언급했는데요. 지정학적 긴장과 동맹국 재무장 수요 덕분에 이미 몇 년치 일감을 잔뜩 쌓아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바이 앤 홀드, 즉 묵직하게 들고 가는 전략이 유리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로 AI를 만들고 배와 방산으로 동맹을 단단하게 묶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섹터는 뭐가 남았을까요? 가장 중요한 뼈대가 남았죠. 바로 에너지와 유틸리티입니다. 저는 리포트의 이 대목이 제일 소름 돋았어요. AI가 똑똑해지는 건 좋은데 그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전 세계 전력망이 마비될 지경이라는 거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뇌를 만들어도 그 뇌에 피를 공급하지 못하면 결국 멈춰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피가 바로 전력이죠. 피가 모자란 상황이군요. 네, 전력망의 병목 현상은 현재 글로벌 테크 업계의 가장 시급한 아킬레스건입니다. 리포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압기를 공급하는 효성중공업이나 무탄소 전력원인 원전 설비를 짓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성장세가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나요? 놀랍게도 무려 2050년까지 이어질 구조적 성장세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2050년이요. 와, 이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한 세대를 관통하는 메가 트렌드네요. 마치 19세기의 캘리포니아 금광시대가 열렸을 때 금을 캐는 사람보다 곡괭이와 청바지를 파는 사람이 돈을 벌었던 것처럼 지금은 전력 인프라가 바로 그 21세기의 곡괭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전력 인프라 ETF나 관련주를 분할 매수하라는 명확한 가이드를 줬군요. 자, 지금까지는 큰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이 지금 모니터 앞에서 HTS를 켜놓고 계신 청취자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이죠.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트레이더들을 위한 심층 분석과 시장에 숨겨진 리스크를 아주 세밀하게 쪼개보겠습니다. 이 리포트가 여타 시황 자료와 차별화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파생상품 시장의 데이터를 통해서 기관과 외국인, 즉 스마트머니의 속내를 아주 날카롭게 꿰뚫어보고 있거든요. 현물 주식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현물 시장에서는 코스닥이 3000 시대를 준비하면서 재무 구조가 탄탄한 우량주 위주로 옥석 가리기가 아주 극심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물시장 데이터를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체결 강도가 105.27로 매수세가 살아있고 850선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네, 겉보기엔 아주 튼튼하죠. 그런데 정작 외국인들은 선물시장에서 무려 7,447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단 말이죠. 게다가 미결제 약정은 4,191계약이나 증가했습니다. 청취자님, 숫자가 좀 복잡하죠? 제가 이 상황을 한번 직관적으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번역하시겠습니까? 외국인들이 현물 주식은 막 사들이면서 겉으로는 화려하게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 뒷구멍으로는 조용히 대피 소문을 열어놓고 낙하산을 챙기고 있다. 이런 뜻 아닌가요? 그 낙하산 비유가 현재 파생시장의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 오를 때 미결제 약정이 늘어난다는 건 보통 베팅 자금이 계속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네,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런데 외국인이 선물을 대규모로 팔면서 이 약정이 늘어났다는 건 리포트 분석에 따르면 두 가지 의미가 교차합니다. 하나는 단기간에 지수가 너무 오르니까 기계적으로 수익 실현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익을 확정짓는 거네요. 두 번째는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그 낙하산,
전문 용어로는 델타 헤지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델타 했지요. 네, 본인들이 가진 대규모 주식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서 선물 시장에서 하락에 베팅하는 보험을 듬뿍 들어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윗공간은 어느 정도 막혀 있고 곧 아래 위로 널뛰는 변동성 장세가 올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네요. 그래서 옵션 시장 전략으로 양매수를 언급한 거군요. 스트레들 전략이라고도 하죠. 양매수라는 게 쉽게 말하면 땅이 위로 솟구치든 밑으로 푹 꺼지든 지진파 자체에 크게 베팅하는 거잖아요. 방향이 아니라 변동성 그 자체에 투자해라. 정확합니다. 현재 시장이 겉으로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파생 트레이더들은 이 고요함 뒤에 숨은 거대한 폭풍을 기정사실화하고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는 섬뜩한 팩트입니다.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분석입니다. 마냥 축포만 터뜨릴 때가 아니네요. 그래서 리포트 후반부에 언급된 두 가지 거대한 공포가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청취자님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내용인데요. 첫 번째가 지정학적 공포죠. 네, 리포트는 중동 지역, 특히 이란발 전면전 확률을 무려 90%라는 극단적인 수치로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90%면 거의 확정적으로 본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국제유가는 즉각적으로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게 되고 이는 코스피 지수의 10% 이상의 단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겠네요. 그럼 두 번째 공포는 뭔가요? 저 멀리 중동이 아니라 바로 금융시장 심장부에서 들려오는 파열음이라던데요. 바로 월가를 김장시키고 있는 블루아울 사모대출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입니다. 블루아울이요? 네, 이것을 단순히 사모펀드 하나가 망가진 사건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앞서 열광했던 AI 인프라, 전력망, 반도체 랠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들이죠. 네, 이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는 빅테크들의 숨겨진 거대 자금줄 역할을 해온 곳이 바로 이런 그림자 금융, 사모대출 시장입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같은 큰 손들이 은행 대출 대신 썼던 전용 그림자 ATM 기계가 갑자기 고장나서 돈이 안 나온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신용경색이 번지면 빅테크들의 AI 설비 투자가 올스톱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네요. 그것인 곧바로 엔비디아, TSMC, 그리고 우리 K증시의 하이넥스와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연쇄 주문 취소 사태를 부르게 됩니다. 결국 시장에 가장 두려워하는 AI 버블 붕괴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죠. 끔찍하네요. 그래서 리포트는 이 신용경색의 전염 여부를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내부적인 요인도 짚어주셨죠? 네, 더불어 신규 상장했던 기업들이나 급등주들의 보호 회수 기간이 끝나면서 시장에 쏟아질 대규모 매물, 이른바 오버행 리스크도 개별 종목 투자 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화려한 AI 랠리 뒤에 숨겨진 돈줄의 마름, 그리고 잠겨있던 주식 폭탄들, 정말 만만치 않은 장세네요. 자, 이제 전체 내용을 종합해서 청취자님이 내일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행동 지침을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네, 결론을 내려야죠. 이 험난한 파도를 도대체 어떻게 타야 할까요? 리포트의 최종 제언은 아직 명확합니다. 현재는 분명 실적이라는 팩트가 공포를 억누르며 전진하는 상승장입니다. 따라서 시장을 완전히 떠나 있으면 안 됩니다. 랠리에는 동참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6천을 눈앞에 둔 지금 공격수만 11명 배치하는 포트폴리오는 너무 위험합니다. 청취자님의 전체 투자 자산 중 15%에서 20%는 반드시 방어수로 채우십시오. 방어수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말하나요? 배당 수익이 확실한 자동차나 은행 등 전통적 고배당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유가 급등 리스크를 오히려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에너지 섹터에 분산 투자하시기를 권합니다. 지수가 급락할 때 계좌의 충격을 스펀지처럼 흡수해줄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해지 전략입니다.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를 8대2 정도로 맞추라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군요. 그리고 아까 다뤘던 외국인의 파생시장 움직임 기억하시죠?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청취자님들은 장중에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그 엄청난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돌아서는 시점,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방파제를 거두고 다시 돛을 올리는 그 순간을 추세 전환의 강력한 신호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맹목적인 lạc 관이나 과도한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이렇게 데이터를 세밀하게 쪼개어 시장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자,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방송을 마치기 전에 오늘 살펴본 리포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님께서 오늘 밤 잠들기 전 한 번쯤 곰곰이 상상해 보실 만한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네요. 정보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투자자에게는 꼭 필요하니까요. 20세기를 움직인 피가 석유였다면 21세기 새로운 산업혁명의 심장을 뛰게 하는 피는 바로 전력입니다. 자, 여기서 발상을 한번 완전히 뒤집어 볼까요? 어떻게 뒤집어 볼까요? 만약 전 세계가 수천조 원을 쏟아부어서 원전을 짓고 변압기를 깔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축해 놨는데 정작 사람들이 예상만큼 AI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아서 그 엄청난 인프라가 텅 빈 채 윙윙거리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인프라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군요. 네. 아니면 반대로 AI의 진화 속도가 인간이 전봇대를 세우는 속도를 너무 아득하게 초월해버려서 전력망이 그 똑똑해진 AI를 감당하지 못해 글로벌 셧다운이 일어난다면요? 그 두 가지 극단적인 시나리오 중 어느 쪽으로 균형추가 기우느냐에 따라 우리가 오늘 살펴본 반도체, 전력기기, 에너지 기업들의 운명과 K 증시 6000 시대의 지형도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향으로 다시 한번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100% 완벽한 정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청취자님 스스로 이 거대한 불균형의 틈새를 상상하고 고민해 보신다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다음 메가 트렌드를 가장 먼저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시장의 한 발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이 생길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님, 오늘도 이 복잡한 시장의 이면을 저희와 함께 끝까지 파고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청취자님의 인사이트를 넓혀줄 가장 강력하고 흥미로운 자료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